삼국지 위나라 하우씨 2세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으나 애첩을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이가 있으니 하우상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하우상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참고로 시청자분 요청입니다. 하우상이 하우씨로 치면 1세대 하우돈 하우연 그 다음의 세대, 조씨로 치면 조비 그리고 조진 조슈 세대예요. 기록에 하우연의 종자 즉 조카이면서 조비의 친후 즉 친한 벗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연배가 조비랑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비랑 같은 해 그것도 조비보다 먼저 죽습니다. 상유, 주와 지략, 상은 계책과 지략이 있었다. 그래서 하우상이 오래 살았으면 고평릉 사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우상의 자는 백인이고 본 적이 기록이 없지만 당연히 패국초연이겠죠. 전술했듯이 조비의 친구 특히 포의지교라 되어 있어요. 갈의, 포의하면 갈색 옷을 입은 또는 배옷을 입은 즉 벼슬이 없는 서민을 뜻합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이 말이에요. 조조가 기주를 정벌할 때 군 사마를 역임했다. 일개 병권의 지휘관 바로 밑에 병권을 전담하는 중직입니다. 이후 오관장 문학이 되었다. 여기서 오관장은 오관 중랑장을 뜻합니다. 바로 조비가 오관 중랑장이었어요. 수도의 궁궐을 방해하는 직책인데 조조가 전쟁 나가면 아들 조비가 오관 중랑장으로서 나양을 지키기도 하고 이후에는 조조의 왕도인 업을 지키곤 했습니다. 즉 오관장 문학이라 하면 오관 중랑장의 속관이면서 조비 공부도 좀 시키고 말벗도 해주고 조언해주는 직책이다. 조조가 업의 왕도를 세우고 위나라를 건국한 시절에 황문시랑이 되었다. 이건 조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위예요. 황문시랑은 황제를 측근보필하는 황문의 일원으로서 당시 조조 시절에는 황문시랑이 사실상 황제를 감시하는 역할이었다. 여기에 조비의 친한 친구를 꼽은 거죠. 조조가 위공에 올랐으니 사실 공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물론 위공일 때는 후계자를 안 세우고 위왕일 때 세워요. 이때 조조가 조식한테 최염 집안의 장가를 보내 뒷배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조비의 경우에도 그 친한 친구를 황문시랑에 앉혀서 최소한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었다 봐야 되겠죠. 결국 조조가 조비를 왕세자로 마음에 두게 되면서 최염한테 평소 조조였으면 넘어갈 일도 글자 몇 자 꼬투리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괘씸죄로 당대 명사 최염을 죽인 건데 굉장히 조조답지 않은 속 좁은 행동이에요. 보통 이런 행위에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최염을 죽이고 그 다음 해에 조비가 왕세자가 되거든요. 조조가 조식의 장인을 제거한 이미 1년 전에 사실상 조비를 낙점했다. 조식이 후계 경쟁에서 탈락하면서 조조가 달아주었던 그 날개를 거둔 거예요. 반대로 대놓고 조비를 민 가우는 조조가 건드리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하우상은 대놓고 조식을 밀었던 정의 형제와 친하게 지냈다. 나중에 이들을 구명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물론 조비는 알잘없이 정의 집안을 멸문시켜버리죠. 진수의 상미 논란이라고 예전에 컨텐츠 했었는데 진수가 정의 집안 후손들에게 나한테 쌀을 주면 정의의 열전을 써주겠다. 그래서 진수가 대가를 받고 열전을 썼다 폄하하는데 조비는 정의 집안을 어린애들도 싹 다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후대 진수의 시대에 정의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있을 리가 없다. 조조가 장안으로 출병할 때 양방향 전쟁을 일으키죠. 본인은 장안으로 향하면서 아들 조창한테 대오한토벌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조창이 개돌러예요. 조조가 전예와 하우상을 붙여줍니다. 이에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 이후 조조가 죽습니다. 낙양에서 죽었어요. 이 시신을 왕도인 업성까지 운구를 해야 되는데 조비가 자신의 벗인 하우상에게 절을 주고 운구를 맡겼다. 그깟 운구를 하는데 왜 절을 줬느냐? 운구 중에 특정 세력에게 조조의 시신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앞길 막는 자들은 절의 권한을 이용해서 다 베어버리라 이겁니다. 이후 평릉의 봉적을 받고 중령군이 되었다. 평릉후는 허붕이 아닙니다. 그 경조에 있는 당시 위나라 시류지배 땅이에요. 물론 이 시기에는 현우는 아니고 정우를 거쳐서 향후를 받았다 되어 있어요. 중령군은 지금의 수도방위 사령관이죠. 그리고 백관들이 조비에게 정의 즉 있어야 할 자리 곧 제위에 오르라 권하죠. 위공경 상존우주의 서열 13위 사지절 행 도둑독군 정남장군 평릉정우 하우상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위서 하우상전에 작은 고중 오류가 있어요. 이 상존호주는 실제 성문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위서 하우상전에 보면 문제 천조 천 정남장군 여기서 천조라 하면 돌계단을 밟는다 즉 황제에 즉위했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황제에 즉위하자 정남장군으로 옮겼다 되어 있는데 상존호주 보면 이미 정남장군이죠. 상존호주는 조비가 황제에 오르기 전에 신하들이 주청한 상소문입니다. 이건 서사를 보면 조비가 남정을 한다 해놓고 초연에서 헌제한테 무력 시위를 하죠. 이때 이미 하우상을 형주로 파견해놨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위에 오른 다음에 조비가 남하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존호주상 중령군은 하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우상이 하엄우한테 바톤 터치하고 내려간 거죠. 상존호주 보면 정남장군의 이미 사지절 신분 그리고 도둑독군 즉 제군사였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우상이 중령군을 한 건 짧게 조비의 위왕 즉위식 정도 통제하고 그 이후에 바로 형주로 변건받고 발령났다 봐야 돼요. 참고로 상존호주 보면 사지절 신분이 딱 9명 나옵니다. 서열별로 조인, 조진, 조휴, 하우상, 장패, 장압,
서왕, 장료, 주령 이렇게 해요. 나머지 장수들은 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비의 정치 권력 방향을 상존 호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지절 신분 중에서도 도독독군, 즉 제군사급 지휘관이 딱 5명입니다. 조인, 조진, 조휴, 하우상, 장패예요. 다 조씨 아니면 하우씨죠. 그럼 장패는 뭐냐? 얘는 거의 버린 거나 다름없는 그 서주 지킴이용 용병입니다. 조조를 따르던 구청주병들. 조조는 서주를 그 장패와 그 친구들에게 아웃소싱해서 맡겼죠. 그런데 2주차 조휴가 정동장군으로 가면서 장패의 입지가 줄어듭니다. 장패가 불만을 품었다 되어 있죠. 이때 조비가 순행을 해서 장패의 병권을 기습적으로 몰수해버렸어요. 즉 조비는 조씨와 하우씨의 병권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형주에 있던 조이는 합비로 가고 그 자리에 하우상이 간 거예요. 즉 하우상의 위상은 조비의 병권 4인방 중 한 명이었다. 여기서 하우상의 가장 큰 공훈이 나옵니다. 바로 상용정벌이에요. 당시 상용에는 맹달과 유봉이 있었습니다. 얘들 둘이 지휘권 가지고 내분을 일으켜요. 이때 하우상이 전쟁 상소를 올립니다. 이거 기습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다. 그 왕구지가 상용은 위 입장에서 변방의 작은 땅에 불과하고 촉 입장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곳이다 해놨어요. 조비가 바로 직전에 관우를 토벌한 서왕을 붙여줍니다. 이 하우상이 서왕을 지휘하여 상용을 기습하니 맹달이 투항하고 유봉은 패해서 도망가는 거죠. 제갈량이 유봉은 후환이 될 것이다. 지금 기회에 제거해야 뒤탈이 없다. 그래서 유비가 유봉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봉은 그 맹달 따라 그냥 위나라에 투항할 걸 후회하죠. 양자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신의 친자의 걸림돌이 되면 제거되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주연 같은 경우에도 주치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뒤에 친자들이 태어나서 주연한테 상속되는 게 없었어요. 주연이 내 더러워서 다시 시시로 복성하고 싶다. 송건이 허락 안 하죠. 그냥 주연해라. 이 공으로 대자 붙여서 정남 대장군으로 승진했다. 이거 대장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남 장군의 대라는 명호 하나 붙여준 거예요. 이후 유비가 서릉, 즉 이릉에서 대패하고 만산에서 뻐기다가 안되니까 백제성으로 도망하죠. 이때 육손이 분명 조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태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주 병권을 쥐고 있던 하우상이 밀고 내려옵니다. 3만 병력으로 남군 강릉현을 6개월이나 포위를 해요. 당시 오나라 측 지휘관은 주연이었습니다. 양쪽에 역병이 돌았다. 당시 물이 불어나면서 특히 물이 불어나면 피우병이 많이 돌게 돼 있어요. 실제로 기록에 그 종창이 돌았다. 주연 측 전투 가용병력이 5천에 불과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이 이 역병으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실제로 강릉 현영도 위나라에 항복하려다 걸려 죽고 오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하우상이 불어난 물 위에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부규를 띄웠는데 오나라 측 반장이 절묘한 계책을 냅니다. 뗏목에 불을 질러서 내려보내자. 하우상이 이걸 알아채고 저거 부규 불타면 오도 가도 못한다. 그대로 퇴각해버립니다. 다만 이 서사가 위서와 오서가 상당히 배치된다. 위서 하우상전에서는 하우상이 말도 안 되는 도하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장강을 사이에 두고 제갈근의 원군과 대치하는데 하우상이 야밤에 보기 1만을 몰래 도하시켜서 제갈근을 패퇴시켰다. 그런데 오서에서는 하우상이 부규를 띄우고 건너는 와중에 반장이 저 부규에 불을 놓자. 뗏목에 불을 나서 내려보내니 하우상이 퇴각했다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맞냐? 이건 오서가 타당합니다. 일단 도하작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조도 서왕의 포판진 도하에 이은 대군 도하에서 죽을 뻔했어요. 도하가 지금의 상륙작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야밤에 기름 묻힌 배를 띄워서 순식간에 1만을 도하시킬 수 있느냐? 실제로 동서가 조비한테 저 강 건너면 절단한다 가능하죠. 부교를 믿고 대군이 건너다가 물이 불어나서 물살에 부교가 망가지면 전군이 수몰될 수도 있다 경고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본대가 도하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즉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복이 1만이 아닌 단지 부교 만드는 소수 공병을 넘긴 것 같아요. 또한 배에 기름을 발라서 물에 잘 뜨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교용 배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 편에서 했죠. 옛 사람들이 말하길 다리를 놓기 위해 배를 띄운다 했다. 부교 뜻하는 겁니다. 그 타고 간 기름배들을 연결하면 자체 부교가 되기 때문에 양쪽 강기슭에서 부교를 놓기 위한 작전이었을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이거 1만 다 넘어갔으면 사실상 전쟁이 끝났어야 돼요. 조조가 동관에서 그 도하 성공 한 번으로 전세가 완전히 기울거든요. 즉 부교를 완성시키고 도하를 하려 했는데 동서가 조비한테 저거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조비가 군령을 내려 바로 철수시켰다. 그 와중에 반장이 부교에 불을 놓으려 하니까 하우상이 안되겠다 하고 집에 갔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하우상은 황홀을 받아요. 사지절에 하나의 권한을 더한 것입니다. 월을 내렸다는 것은 형주의 전역을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함이죠. 거기다가 창릉 땅을 봉투로 줍니다. 장안 인근에 좋은 땅이에요. 보통 릉자 들어가면 능읍이거든요. 이 능읍은 인구도 많고 현령이 태수의 녹지를 받는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형주 목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조비가 하우상한테 몹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내로남불의 끝판왕인데 하우상이 굉장히 아끼는 애첩이 있었다. 적실, 즉 본처인 조진의 누이보다 애첩을 더 사랑했다. 조비가 자객을 보내서 이 애첩을 목졸라 죽여버립니다. 물론 기록에는 없지만 조진이 조비한테 한마디 했거나 그런 배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조진이 남군 그 강릉에서 하우상이랑 작전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었는데 전쟁터에서는 첩을 데리고 다닌다 했죠.
있죠. 본처는 그 장수가 죽으면 그 뒤처리를 해야 되고 또 볼모 성격도 있기 때문에 수도에 놔두고 와야 돼요. 하우상이 첩이랑 알콩달콩 하는 걸 조진이 옆에서 봤겠죠. 내 누이를 냅두고 저럴 수 있냐. 아이고 마 시집 잘못 보냈다. 조비한테 다 일러봐야지. 추측이긴 한데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첩을 데리고 다니는 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조비가 치 여동생도 아니고 조진의 여동생 때문에 죽였겠느냐. 조진이 뭔가 서운한 얘기를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부터 하우상이 마탱이가 가버립니다. 심지어 애첩이 너무 그리워서 시신이라도 보려고 파묘를 하기도 했다. 이걸 들은 조비가 대노하여 말하길 두습지 경박상 양유이야 두습이 상을 경박하게 여긴 것에 다 이유가 있었구나 했다 하죠. 두습이 하우상에 대해 뭐라 했냐면 하우상 그거 좋은 친구 아닙니다. 문제는 이걸 조조한테 얘기했어요. 조조한테 대놓고 네 아들 조비 친구 중에 하우상이 금방 그거 제대로 된 놈 아니다 멀리하게 하십시오. 조비가 이 말을 듣고 당시에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 되어 있는데 전술했듯이 조조가 하우상을 오관장문학의 황문시랑에 조비의 사람으로 키워주려 하니까 두습이 한마디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비는 지 여자한테 잘했느냐. 자신의 본처면서 현명했다고 추앙받는 문소왕후 견씨 조비가 죽여버렸습니다. 과교양을 총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놓고 지 친구인 하우상의 애첩은 죽여버린 겁니다. 내로남불에 극치할 수 있다. 이 하우상이 와병에서 병건 두드려놓고 수도에서 알아눕죠. 그때서야 조비가 아이고 큰일났다 매번 찾아가서 울었다. 결국 하우상이 이 일로 씨름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조비는 하우상에게 도라는 애시를 내리는데 주나라 시호법에서 연중조율을 도라 한다. 요절했다는 뜻이죠. 추모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우상이 오래 살았으면 고평릉사변을 막을 수 있었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하우상이 막을 수 있을 정도면 그 아들 하우연도 막을 수 있어야 됐어요. 고평릉사변 당시 하우연도 장안의 병권을 진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연이 막지 못한 건 하우연이 탁고 대신의 지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서장군으로서 장안의 대병을 통솔하는 병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종에서 멀었기 때문에 사마이의 꼴랑 삼천군사의 거병을 막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우상이 오래 살았다면 조상 대신 하우상이 탁고 대신이 되었겠는가? 회의적입니다. 물론 하우연이 탁고 대신이 되지 못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조예가 하우연 같은 놈은 화중지병 무리라고 싫어했어요. 그럼 하우상이 살았으면 조예가 탁고를 했겠는가? 안 했을 겁니다. 이유는 하우씨이기 때문이에요. 일설에 조조가 원래 하우씨였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위서도 제하우조전이라 한데 묵인 것이다 하는데 조씨와 하우씨는 사실상 한 집안이 아닙니다. 바로 하우상의 아내가 조진의 누이죠. 물론 조진은 원래 조씨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우무도 조조의 딸인 청하공주랑 결혼했어요. 하우씨와 조씨의 뿌리가 같다면 이건 다 족내혼이죠. 동성금혼의 법도는 주나라 때부터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부친 조승을 양자로 들인 조등에게 형이 많아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제갈량이 형 제갈근의 둘째 아들을 입적했던 것처럼 형의 아들을 입적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형이 많고 그중 남는 아들이 꽤 있을 건데 굳이 하우씨의 아들을 들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등이 들인 양자 조승도 원래 하우씨가 아닌 즉 조씨는 조참의 후손이고 하우씨는 하우영의 후손이다.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평을 했어요. 실제로 2000년대 후반에 중국의 한 대학에서 조조의 후손들의 Y 염색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나온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조조의 후손들의 Y 염색체가 조참의 후손들의 Y 염색체와 상이하다. 즉 조조는 조참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우씨하고 조씨는 어떠냐? 이 둘도 염색체가 상이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튼 당대 중국에서 성이 다른 모계 쪽 친척하고는 혼인해도 됐어요. 말 그대로 동성금혼 즉 동성끼리만 결혼을 못한다. 헌제의 귀인 동씨도 동승의 딸인데 동승은 동태우의 조카로 헌제하고는 친척간입니다. 성이 다르니까 되는 거예요. 조씨와 하우씨도 혼인으로 인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조가 거병시에 거의 한 집안 사람 대우를 했을 것이고 위서에서도 제하우조전으로 엮인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조씨가 황성이 되면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딱 나타나요. 하우씨 중에 하우돈이 대장군을 했죠. 근데 하우돈이 대장군을 할 때 조씨가 황성이 아니었어요. 조비가 제위에 오르기 전에 하우돈이 죽습니다. 그 이후 대장군 대사마 다 조씨가 했습니다. 하우씨는 없어요. 실제로 조예가 종친일 4대 부일 이렇게 탁고를 하는데 종친 1 슬롯의 후보자가 연왕 조우 그리고 바로 조상이었습니다. 하우씨는 종친 대우를 받지 못했고 탁고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 전에 조비의 고명 대신들 종친 슬롯도 마찬가지죠. 조진, 조휴 다 조씨들입니다. 종친 자격으로 하우상이 탁고 대신이 될 가능성은 없었다. 하우상이 생존했더라도 형주나 장안병권을 쥐고 있다가 수도에서 난리가 나고 입조를 강제당하는 하우연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으로 깨우며 이르기를 하우상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하우상이 상룡을 점거하는 과정을 보면 불시 기습작전에 성공이라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조비시대 그 절을 지녀 대병을 이끈 지휘관 4인 중 하나였으며 조비에게 황홀까지 받은 자요. 다만 조진과의 협동작전에서 강릉 탈환에 실패하였고 이후 크게 활약을 보인 바가 없으니 통솔은 82 정도면 적당하다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하우상은 젊어서부터 군 사마를 역임하였소.
것이요. 이는 최소한의 무예를 일으켜 병장기를 다룰 줄 안다는 뜻이요. 이에 그의 무력은 75 정도로 책정할 만하오.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상용 점거는 그의 지략에 의한 것이었어. 당시 상용의 유비군이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지형이 험하여 군대를 은밀히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이용, 기습을 통해 상용을 점거했으니 이때의 하우상의 작계는 후일 사마이의 잠군 진토, 즉 은밀히 군사를 움직여 순식간에 맹단을 격파하는 서사에 좋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요. 허나 강릉에서 보여준 그의 도하작전은 동서의 의견대로 허점이 많았어. 이에 그의 지력은 382매크의 71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하우상이 형조 병권을 진수하고 있을 때 상용일 때 수천 호의 이민족들을 교육시켰다 되어 있어. 그의 정치 역시 382매크의 65 정도는 된다 볼 수 있겠소. 그럼 매력은 어떻소? 두습은 하우상을 경박하게 평하였어. 두습이 인물을 보는데 일가견이 있던 자였으므로 이러한 평은 신뢰할 만하오. 허나 그는 그가 가까이 하던 조비의 정적이나 마찬가지였던 정의 형제와도 교분을 나눴고 맹달과도 친밀한 사이라 하니 주변 관계가 꽤 괜찮았던 것 같소. 이에 그의 매력은 75로 상향할 만하오. 듣고 있던 공소년의 묻기를 하우상이 상용을 점거하고도 이후 맹달이 그곳에 다시 부임하였으니 하우상이 맹달의 간제비 행위를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소? 이에 손찬영이 답하길 맹달을 다시 상용 즉 신설된 신성으로 보낸 것에 대해 이미 사마이가 그리하면 안된다 가능하였어. 다만 어쩌겠소? 조비가 맹달의 외모에 반해버렸다 하니 그리고 맹달은 하우상과 사이가 좋았소. 맹달이 위나라에 등을 돌리려 한 것도 자신을 아껴주던 조비, 환계, 하우상이 모두 죽어 항장으로서의 입지에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라 되어 있어. 아마 하우상이 오래 살았다면 맹달의 모반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 듣고 있던 공손어리 갑자기 절뚝거리며 일어나 소리치기를 나에게 포기 1만을 주시오. 내 당장 하우상의 기습과 사마이의 장군진토의 전례를 따라 은밀히 기습하여 업을 점령해 보이겠소. 이에 손찬이 형이 고개를 가로자며 지금 그대의 걸음으로는 빅뱅이 2번 일어나도 업에 당도하지 못하오. 가서 잠이나 마저 자빠져 자도록 하시오 하며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조비시대 병권 4인방 중 1원 하우상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